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의 이제 정치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당장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최고 준책임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됐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뉴스도 들리고 있고요. 이미 군 내부는 물론 그 경찰 라인,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긴급 체포돼 있죠. 속속들이 여러 가지 사안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내란죄에 근접하는 얘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심지어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 이런 데 나왔지만은 윤 대통령이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그 국회 상황이죠. 특전단에 당장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사면 초과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거의 탄핵 수순으로 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조선일보에도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탄핵과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따져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몰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위중한 상황, 유고, 어떤 변란이 있다면은 탄핵이나 아니면 하야와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굉장한 혼선을 빚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탄핵 여부를 가리고 탄핵이 된다면 2개월 60일, 그러니까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때 탄핵만은 안 된다, 어떤 일정 시간을 주고 대통령의 하야를 종용한 다음 그리고 시간을 갖고 개헌 같은 것을 시도하면서 좀 순차적으로 흔히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남일 보도듯이 2, 3월 하야, 4, 5월 대선, 질서 있는 퇴진 구체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4월, 5월 대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겠죠. 물론 국민의힘이 1차 탄핵안을 부결시켰던 것은 좀 이해는 됩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는 급박하게 당장 자신들의 피를 묻혀가면서 대통령을 바로 탄핵해버린 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번쯤은 이 경랑의 와중에 보수가 대동단결에 있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면서 앞으로도 그를 그래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당을 쪼개고 이 일을 시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한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대표가 국정을 일임받아서 윤 대통령도 당정에 일임하겠다고 했죠. 그런 방안이 추진됐는데 당장 미국에서 그러면 도대체 한국의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국군 통수권을 엄연히 대통령이 있는데 국무총리와 당대표가 협의해서 한다, 이게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국군을 통수한다는 것은 명령체계의 일원화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쪼개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아마 당정 일임과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것들은 좀 교과서에 나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여러분 좀 독특해요. 친이 쿠데타이든 반란의 쿠데타이든 간에 제3세계에서 흔히 이런 일이 많았고, 또 우리 과거 40여 년 전까지 권위주의 시절에 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계엄이 선포됐었는데, 이건 대개 다 알다시피
군이 민간의 정치 영역에 끼어드는 것이죠. 군 스스로가 군부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은 참 희한하게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민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민간 정부이죠. 민이 군을 끌어들여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직 여러 변명의 여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 쿠데타에 대한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대개의 법률 전문가나 정치학자들은 가혹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에서 어떤 무력,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폭력을 동원한 헌정 내지는 정권 찬탈은 민주국가가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죄가 불가피하다. 그 중요 포스트 라인에 있는, 예를 들면 모두의 제가 경찰청의 라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회의 위원들마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심지어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조언을 대통령에 제대로 못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학자나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여한 라인에 서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둥둥 떠내려가듯이 내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처벌 뒤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가적인 사면 차원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상 깊은 것은 김현태 대령입니까? 특임단장이 모든 명령, 내가 국회에 진입하라 그랬고 국회 창문을 깨라 그랬고 어쩌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지시도 자기가 다 떠맡아서 했다는 이실직고 내지는 고백이 군인의 어떤 정보사항을 국민에게 누설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그런 허심탄회한 고백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택했느냐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짐작하건대 시중의 유추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유튜브, 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호흡을 같이 하고 인식을 동일시하는 유튜브에 좀 매몰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심기경호일까요?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는 측근들의 어떤 보좌, 여기에 둘러싸였다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아킬레스건을 맹공하니까 김건희 악마에 대해 분노한, 그리고 배우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김용년 충안고 라인의 적극적인 부추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규재 씨든가요? 보수 농객으로 유명했는데 그분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보수 전체가 업무론적 시각에 좀 빠졌다. 보수의 질이 나빠진 탓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은 과도한 알코올로 국정 수행이 좀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내놓았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집요한 공격, 자신을 둘러싼 최악의 아킬레스건들을 물고 늘어지는 공격에 좀 말려들었다 하는 부분이 강해 보입니다. 특히 숱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최근에서는 감사원장까지 모조리 탄핵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잘라낸다는 측면에서는 분노가 컸을 것입니다. 국정의 발목 잡기인데 여기다가 배우자에 대한 악마화, 그리고 자기는 우리 정치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판단한 좌파들의 득세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조금은 무력감도 느꼈을 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측면,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와 관계됩니다. 뭐 인성일 수도 있고 스타일, 성격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대권 도전을 하면서 당대표가 없는 날을 택해서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확신한 신념, 내가 거의 최고다 하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 정치 영역에서 별로 통용되기 어려운데 이것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말할 것도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직한 부하이기도 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시켰는데 거의 한 달 만에 너 내려와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당대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후 여러 경로한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야당의 모 인사가 이재명 대표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뭐 문장에 비유해서 사제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네 가지 지도자의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죠. 지혜, 용기, 정의감, 그리고 절제입니다. 절제 영어로 흔히 뭐 템퍼런스라 하는데 이 절제의 부분이 좀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태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 내지 퍼스널리티와 연계되는 것입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국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내 지지를 어떻게 하든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다시 영어로 좀 표현하자면 persuasion, 설득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나의 편이 되도록 잘 설득해서 나와 인식의 공감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지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이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란 것은 상대를 추궁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이 정치에도 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참모, 주변의 양질의 참모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정치 낭인들, 명태균 같은 브로커 아니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교 인맥, 부인을 통한 조언 이런 것에 쉽게 접근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한 자유민주주의와 본인이 생각했던 국정 철학 그리고 야당의 발목 잡기 내지는 야당이 거의 무차별적인 입법 폭주를 했다는 측면에서의 분노를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행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 하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건 정치인으로서의 유무능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5월 대선점은 거의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단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한국의 트럼프라고도 불린다고 외신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야당은 당분간은 대오 정렬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진영 국민의힘 퉁쳐서 보수의 회생은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대오 정렬이 되지 않고 분열된다면 그건 하나마나한 게임일 것입니다. 어떤 보수 진영에서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해서 1, 2년 뒤쯤 선거를 하는 것이 질서 있는 태진이라고 여전히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그건 평상시에 던져질 이슈이지 지금과 같은 총체적 난국 국가적인 비상위기에 처한 현실에서는 먹혀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신문이나 논평을 보면 칼럼니스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국가 대의를 생각해서 이번에 87 체제, 그러니까 현행 헌법을 뜯어고치고 새롭게 잘 다듬어서 미래에 갖춰진 헌법 내지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고안해내자는 것인데, 뭐 그건 내각제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다 지금은 하나마나한 부질없는 소리로 들립니다. 지금은 국가 지도자라면 자신이 국가의 책무를 가지고 국민의 조금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국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가 부여한 시스템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